오늘 오전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랐고 지금 2,700선, 2,720선까지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금리 인하가 뉴스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또 새로운 뉴스를 또 터뜨려 줬습니다. 트럼프가 아니지만 이슈는 트럼프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갑자기 과세 권한 부과하는 바람에 한 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다. 안 된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4월 1일로 백스래프가 그냥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소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법원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될 이슈이긴 합니다만 당장 이제 상호 관세라든지 펜타닐 관세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때까지는 상소에서 뭐 이긴다 진다 할 때까지. 네. 근데 그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 좀 시간이 것 꽤 같습니다. 걸리겠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뭐 엔비디아 실적까지 굉장히 네. 좋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호재가 좀 가득한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바로 모셔볼까요? 네, SK증권 리서치센터 윤원태 부서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들 지금 시작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트럼프 이제 그 관세했던 것이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이제 이긴다 진다는 결판이 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 부분을 어떻게 먼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방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내일 모레 6월 1일이 아니라 이제 4월 1일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네. 그 미국의 리버럴 데이가 다시 이제 복귀를 무효화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 행정법원에서는 비상경제 권한법에서 트럼프가 해석을 하기로는 이 무역 수지가 비정상적인 위협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세를 때렸는데 그게 비정상적인 위협이 아니다라고 무효화를 선언을 한 바가 있고요. 무효화가 선언이 됐기 때문에 트럼프가 무효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바로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요. 항소를 했는데 이 항소에 대한 결정이 아마 연말쯤 정도 나야 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항소를 하고 나서 그 집행정지 요청을 또 하게 되는데 이 집행정지 요청을 하더라도 무효화 기간 안에서 집행정지 요청은 한 3달 정도는 돼야 이게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또 2심에서 집행정지 요청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저희가 원래 오늘 아침 전까지만 하더라도 7월 9일이 지나고 나면 관세가 대부분 이제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다시 또 올해 연말 또는 뭐 그 뒤로까지 이 이슈가 연장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만 놓고 보면 관세가 무효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월 1일로 돌아갔겠지만 다시 또 4월 1일 전후로 시작해서 불확실성은 더 커지는 상황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뭔가 이제 무역 관세와 관련된 적자를 좀 축소하겠다라는 의지가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네, 우선은 의지보다 앞으로 오늘 밤에 또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불확실성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예상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문제는 트럼프의 관세와 트럼프의 감세가 서로 상쇄가 돼서 트럼프는 미국의 발전을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을 했었는데 관세는 무효화가 됐는데 감세가 앞으로 계속 추진하게 된다라면 그동안 미국채 금리가 올랐던 배경이었던 미국의 재정 적자 악화 우려가 다시 더 추가적으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대신에 감세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잖아요. 경기가 나빠지지만 않으면 특히 이제 빅테크나 이렇게 이제 펀딩이 돈 많이 안 빌리는 기업들은 너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주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파지티브한 요인 아닐까요? 주가에 있어서는 지금 그동안 주가만 보면 불확실성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관세였기 때문에 오늘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호재로 작용할 것 같고요. 금융시장 전반으로 보면은 금융시장 전반에 지금 가장 코어에 있는 게 미국채 금리 또는 주요국들의 장기채 금리가 될 것 같은데 금리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금리와 주가가 조금 별개로 가는 국면으로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또 금리를 내렸죠 오늘. 네, 맞습니다. 네. 금리 내렸고 미국은 금리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럼 이제 환율은 또 이제 우리나라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렇게 되면 그냥 그러니까 교과서적으로만 보면은 무조건 약세가 더 돼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오늘 금통위에서도 환율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총재님은 답변을 회피하셨습니다. 한미 간의 환율이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내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모든 답변을 회피하셨고요.
대외 요인 때문에 지금 환율이 기존에 저희가 1,400원대에 있다가 1,300 지금 75, 오늘 한 85원 정도로 본 것 같은데요. 그 정도까지 지금 워낙 강세가 진행된 상황인데 이거는 정말 트럼프와 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상 때문에 진행된 절상 압력이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 미스터 마켓에서 다시 시장 가격으로만 본다라면 1,400원대로 저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수익률도 좀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최근에 이제 뭐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그 일본 40년물 국채 경매 입찰 자체 수요가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끝나지 않은 이슈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우선 장기물 국채에 대해서는 오늘 금통위에서도 질문이 나왔고 총재님의 답변은 조금 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시장의 구조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총재님의 핵심 아이디어는 재정 민감도가 확실하게 높아졌다.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요. 지금 주요 국가들이 팬데믹 이후에 돈을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지금부터 이제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발언을 해주셨고요. 일본의 국채는 또 미국의 국채와는 조금 그 같이 금리는 올랐지만 성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일본의 국채는 지금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금리가 같이 올라온 방향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보험 자산은 빠지고 있는데 보험사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금리 초장기물 국채 위주로 금리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의 초장기물 국채 또는 장기물 국채의 경우에는 재정 악화 때문에 수급 우려로 올랐다라고 저는 조금 성격은 다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본을 중심으로 장기물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해외로 나가 있는 자금들이 다시 일본으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맞습니다. 청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당장 한국도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0년물 기준으로 보면 한국채 금리보다 일본 40년 국채가 더 금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지금 어느 나라 투자할래? 하면 일본도 상당히 매력적인 국채 투자처가 됐기 때문에 한국채와 이제 상대적인 비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40년 물만 비교했을 땐 그렇고 40년 물 이하에서는 아직까지는 한국 금리가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아나운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위험 또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훨씬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BOJ도 또 조만간 금리를 인상하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는 계속해서 잔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리스크라는 게 그러면은 채권 쪽에서는 리스크가 맞는데 걔가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원래는 6대4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건데 지금 채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장기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실제로는 6대4 비중이 아니라 뭔가의 다른 구조를 바꿔야 되는 상태라고 보시나요? 우선은 저는 계속해서 조금 시장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저는 미국채를 사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채요? 네, 앞서서 조금 말씀드린 것과는 별개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미국에 투자한 자산들이 일부는 빠질 수 있겠지만 가장 코어인 미국의 핵심 이슈들로만 본다라면 저는 미국의 기준금리도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빠지겠죠, 그것도. 이제 기간이 사실은 5월에 인하할 걸로 봤다가 6월로 넘기고 지금 9월까지 넘어온 상황인데 계속해서 조금 뒤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슈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빠질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4월 말에 발표됐던 미국의 고용지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미국의 경기는 부러지지 않고 견조하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부터는 저는 미국의 매크로 지표들도 다시 조금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둔화될 수 있다고요? 매크로 지표가 둔화가 된다라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검토도 다시 앞으로 땡겨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고 네, 맞습니다. 일본은 금리가 올라가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엔캐리 아까 다시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전에는 뭐 이제 러셀이랑 나스닥이 엔캐리 트레이드로 들어갔다가 그냥 청산되면서 러셀 올라가고 나스닥 빠지는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작년에 네네, 있었던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엔캐리 트레이딩 이제 이슈가 확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지금 잠잠해졌고 그 레벨보다 더 내려왔는데 지금 잠잠하잖아요. 네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냥 중간중간에 물량 해소일 뿐이지 전체 트렌드에 있어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 전체 시장을 움직이지는 못한다라는 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요소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변수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변수는 미국 FOMC의 인하 가능성과 관련된
그 FOMC의 인하에 대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는 변수 중에 아주 극히 일부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의 물가라던가 아니면 관세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FOMC가 인하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조금 이슈가 묻히긴 했습니다만 FOMC 의사로 공개됐잖아요. 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두 가지였던 것 네.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셀 아메리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 FOMC 당일날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언급을 해줬었는데 네. 의사록에서 다시 한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는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 압력은 높아지고 네. 경기는 둔화되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어떤 입장도 지금은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또 웨이트 앤 씨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 문제 중에 어느 게 더 경중을 따질 것 같습니다. 결국 결정할 때가 되면 네. 이게 물가가 더 높은지 아니면 경기가 더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인하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그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물가에 대해서 원래 인플레이션 목표치 연준의 2%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이미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물가보다는 경기 쪽이라든지 고용 시장 쪽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 이슈가 인플레이션 이슈가 오늘로서 관세가 상호 관세가 무효화됐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더 둔화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는 인플레이션은 생각보다가 둔화되는데 미국의 네. 경기의 둔화는 피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미국의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계획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재정 악화가 된다라는 생각에서는 재정 악화가 되면 결국 미국 정부도 푸는 걸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돈을 줄인다라는 관점에서는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미국 GDP 성장 내에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게 되면 결국 미국의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를 맞춰지는 거를 딱 생각을 해보면 장기금리는 올라가고 단기금리 내려갈 확률이 되게 많아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그런 상품들도 제가 예전에 한번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ETF로 미국 ETF 중에 아예 장기채 팁에다가. 매도하고 스프레드 되는 ETF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상품을 잘 찾아서 투자하는 건 되게 좋겠네요. 그런 상품이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사실은 단기채와 장기채의 상대적인 강도를 본다라면 단기채가 더 강도는 높을 것 같은데요. 금리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는 장기채도 같이 끌려 내려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제 미국채는 이제 투자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 이게 장기물 위주 말씀하신 건가요? 우선은 개인들이 투자하기에 단기물 보통은 투자에서는 예. 보통 이제 마음에 드는 수익률을 얻지 못하죠. 그냥 이제 예금 정도로 생각하고 네네. 투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이제 레버리지를 쓰겠다라면은 표현이 레버리지인데 조금 이제 수익률 변동을 크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면은 장기물 투자가 맞을 것 장기물. 같습니다. 예. TMF, 뭐 TLT 네, 이런 걸 맞습니다. 해야 네. 되는 거죠. TMF가 이제 20년 3배 레버리지인 네네. 상품인데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 날 샀는데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가져가더라고요. 주식이죠, 주식. 네. 근데 이제 채권 투자는 일반적으로는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 각 나라별로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이 투자할 때는 이제 각 나라 채권을 분산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같이 보면은 다 같이 오르고 다 같이 내리는 게 너무 심해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통화도 아예 달러 강이냐 달러 약이냐에 따라서 다 같이 가버리고 네. 그래 버리면은 실제로 분산 효과가 아예 없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은 그냥 분산 효과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미국 재산이 제일 낫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채 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한국채 금리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왔고 오늘도 기준금리 인하를 하긴 했지만 한국채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룸이 많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우하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폭이 이제 거의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지금 이제 4.5 레벨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룸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도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년 뒤에는 3.5 정도 레벨까지는 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한 30년물 TMF 같은 거 하면은 퍼센티지로 대충 따지면 거의 한 30%는 맞습니다. 네, 그 30%는 정도 벌 수 있겠네요. 수익률 날 것 같습니다.
앞서서 그 이제 FOMC 의사를 공개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 셀 아메리카가 언급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왔던 거예요? 셀 아메리카가 심화되고 있다라는 정도의 언급이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됐는데 우선 FOMC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정도의 메시지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조금은 시기가 지났지만 지난 4월 그리고 5월 초에 나왔던 셀 아메리카의 원인은 저는 그 관세 때문에 나타나던 변동 요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때문에 그냥 이 변동성이 싫어서 떠난 투자자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세가 잘 봉합이 된다라면 그게 저는 7월 9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9일 이후로면 다시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7월 9일이 아니라 지금 이제 먼 미래가 아니면은 오늘 당장 무효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지금 일시적으로나마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제 효력이 상실이 된 거니까 네. 그러면 사실 물가 상승 압력이 조금 둔화되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소비 여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기 둔화보다는 그래도 경기 자체가 좀 견조하게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하드 데이터라든지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될 가능성을 말씀 주셨잖아요. 예, 반대인 경우는 없는 건가요? 우선은 당장 제가 하드 데이터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네. 2분기 데이터입니다. 2분기 4, 5, 6월 데이터인데 네. 지난 1분기 미국 GDP 차트를 보시면 딱 두 개가 눈에 띄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입이 급증했던 부분. 네. 그 수입이 어디로 갔냐면 다 재고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민간 재고가 확 늘었거든요. 재고로 갔다는 부분은 결국 지금 다 창고에 쌓여 있다는 네네. 거고요. 2분기 때는 그 창고에 쌓아놓은 부분을 쓰겠죠.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비자 그 내구재 수주도 빠지는 거를 어제 그저께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1분기 때 땡겨놓은 수요를 지금 쓰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4월, 5월, 6월 소비를 다 땡겼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고용, 정부 네. 지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한다라면 되게 재밌는 게 그동안은 하드 데이터가 견조했고 소프트 데이터가 꺾여서 걱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소프트 데이터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비자 신뢰 지수도 네, 반등했잖아요. 올라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크로스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드 데이터가 이제부터는 하드 꺾일 데이터.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고용 지표가 꺾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고용이랑 소비 쪽이 소비 꺾일 쪽도 것 같습니다. 같이?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비는 이제 쌓아놓았던 거 네네.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 됐으니까 다시 그렇죠. 이제 싸게 살 수 있으면 소비는 좀 유지가 되는데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AI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7천 명씩 감원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감원이 계속되면 고용은 악화가 될 것 같잖아요. 지금 네네.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면 네. 거기다 페드도 계속 고용만 볼 거야. 나는 고용만 네네. 볼 거야. 이거 벌써 2번이나 그랬는데 네. 고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안 내릴 거야. 이러고 있는 것처럼 전 들렸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바로 고용만 나빠지면 금리를 팡팡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선은 페드의 양대 책무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이니까요. 고용 안정 생각해 보면 지금 실업률이 앞으로 얼마나 오르냐에 따라서 페드의 결정이 이어질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제가 고용이 악화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그 정부 효율화 도지 프로그램에서 공무원들을 줄였단 말이죠. 네. 근데 고용 데이터에서는 아직 드러나는 게 없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일인데 저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를 조금 외국 보고서 찾아보니까 공무원들 중에 퇴직금을 수령하고 있거나 유급휴가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을 아직까지 고용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저는 반영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AI 효과가 정말 드러나는 시기가 점차 저는 도래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당장 요즘에 찾고 있는 거 챗GPT 통해서 많이 찾고 있거든요. 엄청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세계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고용 시장에서도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미 연방 법원이 이제 트럼프의 상호 관세 제동을 걸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게 항소를 하고 뭐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아니면 뭐 트럼프가 다른 뭐 무역 확장법을 인용해서 계속해서 뭔가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계획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의지는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한숨을 돌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또 그쪽도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예, 오늘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는데요. 네. 한국은행 총재님도 상당히 혼란스러우셨습니다. 아침 9시에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땅땅땅 네네. 하시는데 그 몇 분 전에 지금 네. 이 무효화가 발표가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좀 전에 저도 이제 이동하면서 한국은행 경제정 그 전망치를 각 위원님들 오셔서 발표하는데 거기서 관세에 대한 논의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든 각 국가들이 혼란스러운 그렇죠. 상황일 것 예. 같고요.
관세가 무효화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무역 확장법 232조 그리고 무역법 301조 이거 들고 나와서 또 트럼프는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사법부하고 갈등을 네. 겪겠죠. 예. 이게 저도 이제 법을 다툰다는 표현을 작년 연말부터 계속 듣고 쓰고 있는데 네네. 미국도 똑같이 이제 법을 다투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는 변동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결정권은 무효화되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 내일부터는 이제 그 상호관세는 무효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유럽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예. 한국에게는 우호적인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쪽 금융시장도 훨씬 좋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금융시장도 좋고 사실은 뭐 무역 관련돼서도 우려보다는 훨씬 개선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렇게 하나를 뺏겼어요, 관세를. 네네. 그럼 이제는 환율이다. 배센트를 막 때려서 그래. 아, 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총재님도 비관세적 부정이. 총재님도 나오셔서 이제 협의 중이라고 저는 얘기 들었을 때 아 진짜로 하고 있구나 이거는. 그럼 이제 프라자 합의가 진짜 나올 수 있구나. 왜냐하면 다 모여서 협의를 한다고 이제 이제 인정을 해버리셨잖아요. 네네네. 원래는 협의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해주거든요. 맞습니다. 몰래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 거지. 근데 협의가 되고 있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앞에서 총재님 하는 건 조금 그럴 수도 그런가요? 있어요. 아 예, 원래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총재. 총재.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총재. 네, 좀 네. 그래요. 왜냐면 수정하겠습니다. 총재님 하면 극존칭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더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음. 이번에 환율 협상과 관세 협상이 같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리고 환율 협상 과정에서 정말 환율을 강제화한다라는 게 이슈화되고 이미 그게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었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환율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양국가 중에 누가 그거를 컨트롤할 것이며에 대한 저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환율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관세에 이용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관세가 이렇게 물려져 버리면 환율로라도 할 수밖에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베센트 장관은 기본적으로 이제 원래 헤지 펀드에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예전에 대만 달러 민 것도 솔직히 저는 그냥 헤지 펀드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렇게 이제 협의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듣고 미리 한번 밀어보고 그러면 더 이상 반대편에 못 나오니까. 그럼 지금도 친구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확 밀면 아무도 못 덤빌 것 같아요. 그럼 중앙은행이 더 나와서 반대로 사야 되는데 네. 중앙은행이 사는 거는 트럼프가 못 사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요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강제적인 환율 금액을 정해놓는다라던가 이렇게 하면은 한국의 외환 보유고를 쓰던가 아니면 미국이 원화를 사줘야 되는데 미국이 원화 사줄 일은 없다라고 없잖아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이 계속해서 원화 보유고 풀어서 하다 보면 이제 제2의 IMF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다. 현실 가능성이 있지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앞서 이제 중국하고 유럽연합도 더 좋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융시장 환경 자체로 네. 놓고 봤을 때 그걸 여쭤본 이유는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뭐 돈이 여유가 있어서 여러 나라 투자하면 좋겠습니다만 한정된 자원으로 투자를 할 때 이제 우리나라, 미국, 유럽 연합 그리고 중국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 기대 수익률이 지금 시점에서 높여갈 수 있는지 이게 일단 궁금하고 네. 또 주식이냐 채권이냐 이런 것도 좀 자산별로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주식 관점에서 국가별로 생각해 보면 저는 네. 성장성이 높은 건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요. 네. 뭐 유럽도 최근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많이 했지만 중국은 이미 앞서서 통화 정책 완화를 많이 했고요. 계속해서 재정적 정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하드 데이터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은 잡은 국면인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은 아닌 것 오히려 같다고 경기 안 좋다는 생각하고 얘기 많잖아요. 중국 네, 맞습니다. 내수 안 좋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살짝 반등하려고 했는데 네. 4월에 관세를 맞아버리니까 더 이게 또 둔화되는 아. 느낌이었었는데요. 관세가 없었다라면 반등을 하는 모멘텀에서 다시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유럽도 지금 좋은 국면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유럽은 이미 지수로만 보면 많이 올라온 많이 올랐어요. 상황이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지금 사기에는 미국은 어떻게 보면 아직 덜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유럽 네. 반대로 올해로만 보면 성과를 보면 그러면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좀 덜 올라간 게 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이 더 좋아 보이는 그래서 더 거고요. 중국이다. 네네네. 가격적인 매력에서도 중국 지수가 더 낮은 레벨이 있고 유럽은 이미 정고점에 도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권은요? 채권은 예를 들면 이제
그냥 국채 그다음에 긴 거 물론 아까 사셨다고 말씀을 네네. 하셨지만 이제 비중을 예를 들어서 주식이랑 채권을 한다고 치었을 때 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사실 오늘 아침 전까지만 하더라도는 채권이 훨씬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관세 때문에 경기는 둔화되면 경기 둔화 때문에 저는 그 미국의 재정 지출 악화 우려보다는 오히려 경기 둔화 모멘텀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미국채를 계속해서 추천드렸었는데 관세가 정말 무효화가 된다라면 주식 쪽도 조금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당분간은 변동 요인이 클 것 같긴 합니다. 네. 법적인 그 다툼에서 누가 맞냐 틀리냐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그게 저는 이제 7월 9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는 것 그렇죠. 같고요. 언젠가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저는 성장 국면에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